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얼굴이 선하게 보이는 제 동생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주변에서 하도 사연을 제보해보라고 추천해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희 집은 사실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왼쪽 다리를 사고로 잃으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저희 집은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등이 굽어서 펼 수 없으세요. 근육 관련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와 동생한테까지 그 유전이 오진 않았지요. 엄마는 내 병이 너희들한테까지 안 가서 참으로 다행이다. 엄마가 너희 낳을 때 등이 굽었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인지 아니? 너네들 태교할 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등이 굽은 곱추로 태어날까봐 임신하면서 등을 굽히지 않았어. 항상 똑바로 서 있으려고 엄청 노력했고. 엄마의 소원대로 저와 동생은 건강하게 자랐죠. 저와 동생 둘 다 성품이 온순했어요. 사실 가난한 집안에서 살면 삐뚤어지기 좋은데 다행히 저와 동생은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았죠. 저보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곧잘하는 동생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동생이 의대에 합격한 그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평택이가 일을 냈구나. 엄마는 소원이 없다. 정말 엄마가 아파서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공부하고 혼자서 척척 뭐든 해낸 거니? 대단하다. 우리 평택이 정말로 대단해. 아빠도 평택이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평택이가 대학도 스스로 공부해서 가고 정말 고맙다, 평택아. 아빠, 엄마,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저는 충분했어요. 제가 꼭 좋은 의사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저 정말로 자신 있어요. 좋은 의사가 되어서 많은 환자들을 살릴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면서 살아볼게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었지만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저희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동생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할 때도 정말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혼자서 씩씩하게 마음을 추스르고 저희 가족이 걱정하지 않게 알아서 잘하는 동생이었지요. 그런 동생이 저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평택아, 힘들 때면 가족들한테 기대거나 의지해. 누나가 있잖아. 너가 너무 혼자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리지 마. 그러면 나중에 시한폭탄처럼 스트레스가 한 번에 올 수도 있어. 누나, 난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고마워, 누나. 나는 누나가 있어서 심적으로 편해. 내가 만약에 잘 안 되어도 누나가 부모님 모실 수 있으니까. 저희 남매는 부모님 부양에 대한 고민이 항상 1순위였어요. 아무래도 엄마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아버지도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사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젊은 나날들을 거의 놀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지요. 저는 부모님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꾹 참고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고 정규직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동생도 레지던트를 하면서 바쁘게 살았죠. 그런 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나 할 말 있어. 응? 갑자기?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나 사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거든. 나랑 2년 정도 교제했고
레지던트 생활하다가 알게 된 같은 병원 간호사야. 나 이 여자 때문에 정말 힘든 순간들 버틸 수 있었어. 누나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맨날 치이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환자한테 욕먹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거든. 그 말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는 남동생의 눈빛을 보고 저는 속으로 애가 진짜 힘들었네. 그렇게 힘든 일 있으면 누나한테 말하지. 그래도 그 힘든 시기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구나. 알고 보니 동생은 힘들 때마다 그 간호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서 결국 진지한 관계를 약속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교제를 어느 정도 했을 때 결혼을 하자고 서로 약속한 거고, 남동생이 저를 엄마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저에게 먼저 그 말을 한 거고요. 그래도 뭐 대학병원 간호사에 남동생의 힘든 마음을 잘 보살펴줬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동생이 의사라고 해도 저희 집안은 가난하고,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옳게 될 사람이 저희 집을 부담스러워해서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부모님도 그걸 잘 아셔서 남동생이 간호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아휴, 그래.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할 따름이다. 뭐 자식 키우는데 힘든 게 있어야지. 자식한테 뭘 요구하던가 말던가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님과 저의 축복 속에 상견례와 결혼식을 끝내었어요. 처음 제가 올케를 봤을 때 정말 투명한 피부에 빨간 입술, 뭔가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여주인공처럼 생겼고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도 뭔가 차분하니 동생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평택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객 관리도 직접 형님께서 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따로 밥 대접해드릴게요. 아니야, 올케. 뭐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나야 동생 결혼식이니까 부모님 대신해서 더 신경 쓴 거고, 올케는 우리 동생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만 살면 돼. 그게 나랑 우리 부모님을 위한 일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싸우더라도 잘 싸우라고. 올케는 천성이 착해 보였습니다. 고마운 것을 더 고마워할 줄 알고 본인이 갚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꼭 갚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올케가 좋았지요. 그리고 저희 둘 사이도 굉장히 좋았어요. 알고 보니 올케도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내 마누라 첫째래. 아, 진짜? 올케가 집안에서 첫째야? 아이고, 어깨가 무겁겠다. 나랑 비슷하네. 어쩐지 말이 잘 통한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누나가 와이프 좋아하는 건가 봐. 하여튼 와이프 밑으로 동생이 4명이나 있어. 그중에 쌍둥이 동생들은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서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비보험이라서 돈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드나 봐. 그래서 원래 와이프 소원이 미술하는 거였는데 결국에 미술대학 가지 못하고 간호대학에 입학해서 부모님이랑 동생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간호사 된 거래.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 우리도 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어느 정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잖아. 동생의 말을 들으니까 더더욱 올케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잘해주고 싶고 뭐가 있으면 더 챙겨주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케한테 더 자주 말 걸고 친근하게 올케가 나를 대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막 장난도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해줬고요. 교대 근무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올케가 힘들어해서 저는 올케에게 올케, 이거 숙면에 좋다는 히비스커스 청이야. 내가 이거 경동시장에서 구해가지고 청 담근 거고 무가당이라서 먹기에는 부담 없어. 올케는 교대 근무 생활하니까 엄청 힘들 것 같아. 아직 젊어서 몸에 탈이 안 나는 거겠지만 그래도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해. 어머 형님, 어디서 이거 구해서 청을 만드신 거예요? 아, 진짜 마음만 주셔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선물까지 직접 만들어서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절대로 잊지 않고 제가 잘 해볼게요. 올케가 제 선물을 받고 방방 뛰면서 좋아해주니 저도 얼씨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선물을 줄 때 상대방 반응이 좋으면 더 해주고 싶고 기분이 좋은데 저도 그런 거였지요. 올케가 뿌듯해하고 좋아하니까 더 올케한테 마음이 가고 정말 친동생처럼 편하게 대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 시누이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짓거리 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터치도 안 하고 최대한 배려했죠. 올케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안 것인지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형님, 이번에 저희 엄마가 차가버섯 구해오신 건데 이게 항암에 되게 좋대요. 앞예방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엄마가 쌍둥이 동생 준다고 지인한테 얻은 건데 제가 부탁해서 형님께 살짝 가져다 드려요. 이거 남편한테도 안 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올케는 남편보다 저를 더 아낄 정도로 절 좋아했어요. 하루는 저에게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집안에서 첫째이고 아픈 동생들 때문에 부모님이 집도 팔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사까지 가야 할 정도로 집안의 모든 관심이 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저보다 동생이 더 아프고 저보다 부모님이 더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고통을 참고 눈물과 함께 삼키는 게 제 인생이었는데 뭔가 형님이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말을 안 해도 저를 챙겨주시니까 저도 이제 첫째가 아니라 언니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형님, 늘 감사합니다. 올케는 저를 감동시키는 말을 했지요. 저를 친한 언니, 친언니처럼 생각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이에요. 올케, 사실 나 올케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느껴져. 그래서 난 올케가 참 불쌍하면서도 좋다. 내가 올케의 삶을 전부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집안에서 첫째였고 나는 부모님이 아프셨잖아. 조건은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하여튼 아픈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올케 마음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저와 올케는 속에 있던 말을 하면서 한층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정말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요. 병원에서 일하는 제 동생은 생활 습관이 너무 불규칙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많아서 맨날 김밥 한 줄로 이틀 동안 때우거나 씻지도 못하는 나날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동생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주 심각한 고도 비만이 되었던 거였지요. 동생 지도 교수님께서 너 환자들 고치기 전에 너 정도 상태면 너가 환자보다 더 먼저 죽을 수 있어. 당장 살을 빼던가 해라. 이렇게 살면 진짜 죽어. 지금 당장 병원에서 수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몸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구나. 지도 교수님께서
동생한테 살을 빼오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거의 6개월 동안 동생은 살을 뺀다고 난리를 쳤지만 스트레스만 더 쌓였고 결국 그게 폭식증으로 번져서 100kg 가까이 몸무게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위 밴드 시술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뭐 어디 강남에 위 밴드 시술로 유명한 병원을 찾았나 봐요. 위 입구 부분에 밴드를 설치해서 몸에서 흡수하는 양을 줄이는 그런 미용 시술이었던 거였죠. 남동생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 결국 그런 수술까지 하게 된 건데 그게 저희 가족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자고 있다가 걸려온 전화. 형님, 어떻게 해요?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저는 올케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올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위 밴드 시술 받고 오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방금 전화가 왔어요.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몸에 쇼크 반응이 생겨서 자기네들이 응급조치를 했다가 결국에는 구급차를 불러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나도 놀란 저는 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남동생 그리고 의료진의 한마디. 아무래도 위절제술이 잘못된 듯합니다. 사실 그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실려온 환자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평택이가 저희 몰래 그런 수술을 받겠다고 제대로 의료진 공유 안 하고 그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의사인 제 남동생은 의대 동료들에게 자기가 위 밴드 수술을 받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정보 공유 같은 거를 받지 않고 그냥 그나마 유명하되 자기랑 가장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의사한테 찾아가서 수술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의사가 의료사고로 소송도 어마어마하게 당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소송 관련한 법체계가 절대적으로 의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거의 승소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게 되는 일이 생기고야 만 거죠. 제 동생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의사였지만 법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일반 피해자일 뿐이었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과실을 소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었지요. 한순간에 제 동생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의 사람이 되고야 만 거고 올케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어요. 남동생 앞으로 맡기지도 못하고 전부 다 올케가 담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대느라 허리가 부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동생의 소식은 정말 절망적이었지요. 처음 3년간 올케는 그래도 묵묵하게 남동생을 잘 돌봤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가자 올케도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안색이 정말 회색빛에 가까워졌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보태지도 못하고 올케 나름대로 고생이 많았나 봐요. 저한테 무게를 잡고 말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아무래도 이 사람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집안의 실질적 가장인데 그래서 부모님이랑 쌍둥이 동생 병원비 보내야 하는데 3년 동안 그것도 빚내서 보내고 남편 병원비도 제 명의로 빚지고 제 이 금융권에서 대출한 것만 거의 1억이 넘어요. 죄송해요 형님. 면목이 없네요. 저 놓아주세요. 올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듣고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올케랑 저랑은 친자매 같은 사이였는데
제 동생을 이제 버리고 자기 가족한테 간다고 하니까 뭔가 버려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역시 남은 남인 거구나. 그래, 남이었어 라는 생각이 그저 들 뿐이었습니다. 약간은 절망스러웠던 저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올케에게 말했죠. 그래, 올케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올케는 결국 제 동생을 두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올케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 너 그거 아냐? 네 올케 청담동 엄청 부잣집 회장님 마누라로 들어갔대. 뭐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회장님 자식이 대학생인데 네 올케가 그 회장님이랑 사실혼 관계로 살기로 약속하고 그 대저택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회장 아이 임신했댄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올케처럼 차분하고 착한 사람이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이랑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 남동생이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회장이라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나도 배신감이 강하게 들었죠. 솔직히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정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가장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던데 그걸 우리 올케를 두고 하는 말인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세상에, 언제부터 그 사람이랑 교제한 거야? 내 동생 간병하면서 몰래 그 회장이라는 사람 만났나 보네. 열받았지만 이미 저희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답답했지요. 그래도 일단 빨리 저는 일을 해서 동생 병원비를 대고 부모님을 챙겨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미친 듯이 일을 했지요. 그렇게 거의 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동생 의료소송 관련해서 일부 승소를 하고 판결받은 보상금으로 동생 병원비를 보태다가 결국 동생은 사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병이 있으신 부모님도 동생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각각 2년, 3년 뒤에 나란히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뭐 1등해서 세상을 가지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내 꿈인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세상이 저를 미워한다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사느라 결혼도 못하고 외톨이처럼 살았는데 저에게 남겨지는 것은 결국 허망한 가족들의 빈자리 뿐이었지요. 엄마의 온기, 동생의 눈웃음,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그리움을 잊기 위해서 저는 더더욱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월급쟁이 현실 아시잖아요. 쎄 빠지게 일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 뭐해? 내 집 하나 못 사고 우리 가족 하나 못 지키는데 이런 제기랄. 이래서 헬 대한민국인 거지.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저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동생 죽고 나서 거의 꼬박 10년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도 우울이라는 감정에 집어삼켜지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사는 집에 허름하게 입은 한 아이가 쪼그려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깜짝아, 순간 귀신 본 줄 알았네. 무슨 꼬마가 여기에 죽치고 앉아 있어? 찜찜하게. 빠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쭈그려 있던 꼬마가 고개를 들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주머니 혹시 성함이 이강미예요? 어머, 너 뭐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너 뭐야? 아줌마, 아니 고모,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갑자기 그 꼬마는 엄마를 살려달라고 저에게 애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는 조카 없는데 갑자기 무슨 고모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설명을 해봐. 그러자 그 꼬마는 자초지종을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엄마가 혹시라도 엄마가 위험하면 고모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예전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소랑 성함 알려줬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였죠. 알고 보니 그 꼬마는 제 예전 올케가 낳은 딸이었고 그 딸이 저를 고모라고 부르면서 찾아온 거였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그 아이의 고모가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지만 올케와의 예정이 남았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꼬마가 가자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꼬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 달동네의 허름한 지하방이었어요. 불 하나 들어오지 않는 입구부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동네는 너무나 질이 안 좋아서 고등학생 양아치 애들이 대놓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며 벽나발을 부는 그런 곳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아니 청담동 회장님 마누라로 내 동생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뭔 이런 곳에 전올키가 산다는 거야? 의심하면서 그 꼬마를 따라갔고 꼬마가 집문을 열자 거의 아사 직전인 정말로 아프리카에서나 볼 법한 깡마른 여자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워있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밥을 안 먹었던 것인지 몸가죽은 뼈에 쫙 달라붙어 있었고 그걸 보는 저는 놀라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지요. 올케! 올케! 올케를 불러봤자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꼬마는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급차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실려가면 아빠 자식들이 복수하러 온다고. 그래서 저 무서워서 고모 찾아온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일단 당장 그 집에 있는 찬장에서 설탕을 꺼내서 설탕물을 만들어서 올케의 입 사이에 넣어주었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올케가 보였어요. 저는 안 되겠다 올케. 아니 지금은 내 올케가 아니지만 그냥 올케라 부를게. 올케 병원 가자. 안 돼요. 병원 가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긴 왜 죽어. 병원을 오히려 안 가면 올케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뭐 어디 개인정보 털리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누가 올케 미행해? 그럼 내 명의로 병원 가. 그러면 되잖아. 저는 올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제 명의로 진료를 보게 했죠. 의사는 신장염에 걸리셨네요. 이 정도면 엄청 아팠을 텐데 어떻게 버티신 거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좋은데 아유 온몸에 염증이 번질 때까지 아파도 병원에 안 오시다니. 정말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만하게 정말로 다행이에요. 항생제가 들어있는 수액을 계속해서 맞으면서 영양제까지 함께 맞은 올케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올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알고 보니 올케는 제 남동생 간호를 하면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쌍둥이 동생들까지 챙기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남편을 버릴 생각은 없었는데 주변에서 올케를 도와주고 싶다는 회장님이 있다고 유혹을 했고 VIP 병동에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로 일했던 올케를 눈여겨본 그 회장이 올케의 소식을 듣고 자기한테 오라고, 자기한테 오면 너 가족들, 쌍둥이 병원비 전부 자기가 도와줄 거고 네 남편한테도 병원 이름으로 병원비 기부해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올케는 결국 저에게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고 그 회장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실제로 올케가 그 회장의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 제 동생 앞으로 기부금이 왔거든요. 그 기부금이 알고 보니 올케의 남편인 회장이 보낸 거였고요. 그 회장은 아들만 셋이었대요. 딸이 없었고 전처가 죽자 올케에게 딸을 임신하면 재산을 크게 주고
너 먹고 사는 거 아쉽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케가 바로 딸을 임신하자 집안 식구로 들인 거였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회장님이 죽고 난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안에서 올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 회장의 아들들이 바로 올케를 내쫓고 때리고 사설 구급차 이용해서 밖으로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자기네들 눈앞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얌전히 살라고 한 거죠. 결국 올케는 딸 손을 잡고 지하방을 얻어서 산 거고, 그러다가 자기 몸 상태도 안 좋고 나중에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제 이야기를 딸에게 한 거였습니다. 그나마 올케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저였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 거였지요. 올케 집안에서는 올케가 늑달이랑 결혼했다고 연을 끊었나 봐요. 올케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올케, 나는 몰랐어. 정말 내 동생 앞으로 기부금 온 것도 그거 올케 덕분에 온 건지 몰랐고, 그저 올케가 그냥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돈 많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 역시 올케 착하고 순한 올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갈 이유가 없었지. 다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올케가 희생한 거야. 올케는 전형적인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첫째의 모습을 보인 거였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슬프더라고요. 올케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였고, 그런 올케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저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올케, 이제 나 올케 하나도 안 미워. 우리 같이 살자, 응? 나 올케랑 함께 살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이쁜 딸 오래오래 보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하잖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바보 같은 선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도 잃고 가족도 잃은 실패한 인생이 된 거고요. 올케가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나를 세상에 배신했는데 올케도 마찬가지구나. 올케. 눈물이 찡했습니다. 올케의 딸은 고모가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고모. 우리 엄마 없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도와줘요. 고사리 손을 한 꼬마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애절하게 소원을 비니 저도 그때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속으로 저는, 그래, 내 동생 같은 우리 올케 이제는 내가 지켜야지. 어차피 나도 결혼 안 했고, 그러니까 올케랑 함께 살면서 적적한 마음 달래고 올케 아이 함께 돌봐야겠다. 저는 올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자, 올케. 나 올케가 우리 동생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걸 알아서 이제는 올케가 밉지 않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이 혼자 키우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회장 아들놈들이 올케한테 손 못 대게 하려면 함께 사는 게 좋아. 그 회장 아들놈들이 새엄마 때문에 지네들 상속재산 적게 분할될까봐 집에서 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돈에 눈먼 것들이 사람 인생을 짓밟으려고 하고 올케는 고맙다고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네요. 그리고 태원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올케 집에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였지요. 그제서야 올케가 자기 품 안에 있었던 금가락지랑 귀한 보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준 거고 나중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쓰려고 제가 품에 넣고 다닌 건데 이거 팔면 우리 셋 그래도 입에 당분간 풀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올케가 보여준 것은 꽤나 금액이 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올케, 우리 아직 상황이 최악이 아니니까 이건 넣어둬. 그렇게 저와 올케, 그리고 올케의 딸까지 셋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사무치던 제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참 힘들었는데 날 배신한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날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랑 올케, 그리고 올케 딸 하연이는 주말마다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쌓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하디 귀한 가족의 존재로 남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하연이는 학교를 안 다녔는데 저희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전입신고하고 나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머리를 닮은 것인지 아주 똑똑하게 야무지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하연이와 함께 제 동생의 선산에 가서 인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네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동생도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올케는 동생의 선산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네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무서운 세상, 파도가 휘몰아치는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셋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돈이 많은 것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씁쓸한 마음을 달래고자 쓴다는 사연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네요.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살아요. 감사합니다.